네, 실적 발표 이야기들 더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핫 이슈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볼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간밤에 확인할 수 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달 만에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미국 내 고용이 좀 아직 불안한 상황인가라는 우려감을 가지게 했는데 고용보고서 저희는 좀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간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24만 건, 원래 예상치가 한 22만 건 정도로 갔는데 주간으로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용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걸 이미 시장은 좀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이미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상보다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종합 지수가 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 4월께 나오는데 컨센서스가 12.9만 명이기 때문에 3월에 한 22만 명. 근데 3월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크게 전월 대비 이 고용자의 순증이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해고자가 많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용 자체의 속도가 완화되거나 약해진다라는 부분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 주 들어서 보시면 좋게 나온 건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좋게 안 나와도 시장은 올랐다라는 자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물론 이제 12만 건인데 이거보다 더 악화되는 10만 건 이하로 내려가면 이를테면 정말 그 경제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현재로는 한 10만 건 내외 정도만 나와준다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금리 인하 재료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약화로 인한 금리의 안정, 더 나아가서 뭐 5월이 좀 급하다면 6월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대감의 재료로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보고서 수치 10만 건 내외로 나와준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재료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니까요. 함께 발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이슈 고용보고서와 추가적으로는 소액 면세 제도가 좀 폐지가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세금을 감면해줬던 걸 이제부터 없애겠다라는 건데 좀 중국의 저가용 플랫폼들한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2일이니까 현지 시각으로 네. 중국에서 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800 이하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소액 면세 혜택이 있었는데 네. 이게 5월 2일부로 폐지합니다. 그 뭐랄까 대상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테무라든지 네, 뭐 알리라던가. 뭐 이런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미국 내에서는 약간 그 저가형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뭐 조사이긴 하지만 저가 생필품 가격이 크게는 뭐 4배 가까이 급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블룸버그에서 추산하는 거지만 미용 및 건강용품 상위 100개 제품이 하루 만에 뭐 50%나 급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또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약간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 총 구매액, 그러니까 소액 소포와 관련된 총 구매액이 한 5천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500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500억 5천억 달러면 규모. 굉장히 크다라고 저도 생각하다가 500달러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낮은 그런 어떤 필수 소비재, 소비 성향이 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중저
소득층의 어떤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서 소비의 트렌드나 내지는 소비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좀 인상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네. 이미 인상을 했었던 것도 있고 약간 대체 공급자를 찾는 모습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이 이런 대항마로 작년 11월에 아마존 하울이라는 거를 출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안에도 사실은 중국산 제품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번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만 아니라 뭐 관세의 가격도 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다가 네. 조금은 철회하긴 했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어떤 배경에는 결국은 중국과의 갈등선이 시작이 됐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물가의 압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가의 압력이 나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사실 좀 선반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GDP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내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 행정부가. 올라온 이어진 거다라고는 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좀 고민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힘들어했었던 거는 물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네. 이 불확실한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을 더 걱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정책적 방향이 조금은 확실하기까지는 아니지만 불확실한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과의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은 조금 진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중국과의 협상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고 수주 이내에 타결이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앞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요걸로 인해서 뭐 하락 변동성 키우다기보다는 네. 이 뉴스가 그 언론지상에 계속 나오면 트럼프를 괴롭히는 뉴스일 거다라고 저희 뭐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고용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AI의 성장성에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소포 면제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뤄봤는데요. 한 가지 이슈 더 다뤄볼게요. 독일이 EU의 부채 한도 적용 면제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데 속도를 좀 내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 이슈를 저희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천지개벽하는 소리죠. 네, 진짜 바뀐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바뀐 건 유럽이 깨어났다. 네. 제가 한 뭐 몇 달 전부터 유럽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EU가 만든 재정 준칙을 굉장히 고집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불과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보시면 뭔가 남유럽에서 뭔가 저정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막았었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앞서서 이런 재정 준칙을 예외 요청을 했다. 재정 준칙이 뭐냐면 재정 적자는 3% GDP에 그리고 국가 부채는 60% 이 언더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네. 그래야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지 않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게 보면은 우리가 ECB 하지만 각국 네. 중앙은행은 여전히 있어요. 프랑스, 독일. 그럼 독일의 중앙은행장은 항상 뭐냐, ECB에서 금리 내리는 거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트리거는 러우 전쟁 그리고 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로 인해서 독일이 재무장 내지는 재정 준칙에 예외를 신청했다라는 거죠. 이게 주는 함의점은 유럽이 뭔가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유럽이 알고 보면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소비의 비중은 크지만,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미국의 소비가 많다 하잖아요. 미국이 많죠. 전체 3분의 1이 넘으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높은 소비 비중은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은 소비 비중이 벽에 소비가 나게, 왜냐면 성장률이 떨어지지, 네. 거기다가 남유럽은 관광 수지에만 의지하고 있지, 제조업체인 독일은 중국과의 무역이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과의 무역은 어떤 무역 제재라든지 아니면 중국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네. 올해 들어선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조금은 리바운더가 되고 있고, 재정 지출을 높이면서 유럽의 성장률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미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우리나라의 수출도 보시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네. 유럽으로 엄청 늘었어요. 어. 제 기억으로 한 18% 이상 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깨어났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결국은 재정 정책의 재정 승수 효과가 떨어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지는 않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방향성을 조금 달리 한다는 측면, 그리고 독일이 이런 소위 말하는 재정 준칙을 예외 요청했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럽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중국의 내수 부양의 최근의 의지, 그리고 유럽의 어떤 이런 GDP의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보면, 이거는 사실은 외환 시장에서 이머징 통화가 안정을 찾는, 왜냐하면 유로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네. 그건 이제 달러화를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머징 통화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큰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미국에서도 많이 빠져나온 건 맞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슬슬 들어가는 자금도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일방향으로 이제 막 다시 또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자 이런 것보다 성장이 미국도 나오지만, 이제 미국도 성장이 부러지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미국 못지않은 나라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저희는 외환 시장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미국은 좀 줄어들고 유럽은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좀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또 쉬고 왔고 휴일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오늘은 좀 장세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드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 쉬는 동안에 그래도 미국장이 나쁘지 않았고, 반도체 위주로 좀 반등을 보여줬고, 어제 나온 수출이 지표적으로 보면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 종합 지표는 뭐 3개월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출이 3% 초반이라고 봤는데 3% 후반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나 수출 업종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긴 한데, 이게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미리 땡겼다라든지, 네. 약간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에서도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한 4일 정도, 네. 거래일로는 한 이틀 정도 쉬긴 하지만 4일이라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전 세계가 약간 정부 쪽의 이 어떤 힘을 좀 기다리고 있는, 아까 EU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대선 전국이고, 네. 거기다가 정부의 지출이 나와줘야만이 지금 성장률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지금 0. 몇 %로 예측하는 IB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장률을. 그러면 이거는 뭐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수출은 약간이나 반등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성장을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민간의 소비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의 뭐 투자와 관련된 정책 내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소비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5월 내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월에 우리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국의 내의 재정 정책, 추경도 통과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안과 야당의 어떤 양이 약간 합의점을 이룬 한 1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그 안에서의 모멘텀이 되는 업종들, 최근에 보면 뭐 내수에서는 민간의 소비보다 민간의 투자, 고용이 당장 나올 수 있는 건설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금은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건설은 수출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네. 물론 해외 수주도 있긴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건설주를 좀 보자라는 어떤 뭐 느낌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도, 증권주도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GDP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낮은 밸류에이션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PBR이 낮은 것들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 증권이라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이 조금은 워낙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증권 네. 건설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그런 업종들도 좀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